소비자 물가가 두 달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유가가 안정되며 물가도 정점 부근에서 올라가진 못하는 모습입니다. 내일부터 4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안심 전환대출 2차 접수가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달 집값 3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신청받은 데 이어 요건을 4억 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수도권 6억 원 이하 아파트 수가 3년 새 반토막 났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네이버가 미국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수 시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 대비 소폭 낮아지며 두 달 연속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는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가파르게 올랐지만 지난 8월 들어 5.7%로 꺾인 뒤 지난달엔 또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기름값 상승폭이 둔화된 영향이라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은 이어 현재 물가 상승세가 정점일 가능성이 있지만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 여부 등 변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연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를 육박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며 벌써부터 이자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안심 전환대출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접수가 진행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안심 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올해 연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까지 치솟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보유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실행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안심전환대출로 변경할 경우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등 혼합형 주담대를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7일까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오브제 플러스 알파로 진행되며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르게 운영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 등 6대 은행 취급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 취급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전 보유대출의 대출 기준금리 종류와 금리 조정 주기 등을 확인하고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 주기 동안 대출 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제1, 2금융권 모두 면제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70%와 총 부채 상환 비율 60%가 일괄 적용되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심사가 완료된 이후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저가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높아지며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물량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6억 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 가구 수가 3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하는데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해 전세에서 자가로 갈아타기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335만 8,292가구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을 조사해 가격 구간별 평균을 낸 결과 매매 가격이 낮을수록 전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매매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 전세가율은 62.3%였고 6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58%, 9에서 15억 원 이하 54.8%, 15억 원 초과 49.8% 순으로 매매 가격 구간이 높을수록 전세가율은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조사 결과 역시 매매가가 높을수록 전세가율은 떨어졌고 반대로 매매가가 낮아지면 전세가율은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20일 기준 매매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는 279만 4,337가구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지만 지난달 23일 기준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131만 389가구로 전체의 39%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정책 대출과 LTV가 완화 적용되고 전세가율이 높아 매매 갈아타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데요.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감소하면서 서민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 선택지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6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13.8%에서 27.9%로 늘었고 9에서 15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아파트 등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M&A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미국판 당근마켓이라 불리는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 인수에 나선 건데요. 2조 원에 달하는 빅딜인데 기대보단 우려의 시선이 큽니다. 주가도 곤두박질 쳤고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16만 4천 원 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연일 52주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며 주가는 코로나19 초기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코로나19 언택트 수혜주는 옛말이 된 겁니다. 네이버가 미국 포시마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2조 빅딜 첫 행보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최 대표는 C2C 커머스 시장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포부지만 시장은 기대보다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우려는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네이버의 주가는 인수 소식 첫날 8.79%, 이틀째 7.08% 급락했습니다. 증권사들도 앞다퉈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8곳 중 5곳이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라 증권은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47% 낮추고 투자 의견도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증권가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성장주의 상황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데다 실적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적자 기업 인수에 따른 부담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포시마크에서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영업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수가 완료되는 내년 1분기부터는 연결 실적의 부담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 증가 축소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국내 반도체 관련주가 오랜만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 오르자 투자자들은 오만전자 탈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선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분석합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1.45% 오른 5만 6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3거래일 동안 총 6% 넘게 오르며 4만 전자 쇼크 가능성은 낮아진 모습입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공급 조절을 결정하며 업황 반등 기회가 만들어진 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에서 대규모로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내년도 캐펙스는 30% 줄이고 특히 장비 투자는 50% 줄이고 했는데 이제 그만큼 시장은 안 좋아요. 그걸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투자를 줄이는 겁니다. 시장이 그런 바닥이 좀 빨리 올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기대감을 하는 것이고요. 마이크론과 더불어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는 재고 소진을 위해 이달부터 칩 생산을 위한 웨이퍼 투입량을 30%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0.25%포인트 인상한 점, 영국 중앙은행이 장기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정책을 밝힌 점 등 정책 변환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 반등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주가 반등은 아직 이르다며 공급 계획에 따라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연구원은 올해 3, 4분기 디램 가격 낙폭이 예상보다 크게 진행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수급 개선은 설비 투자 감소, 재고 소진, 신규 수요 발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디램 가격은 내년 2분기부터 소폭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올해 상반기 고유가로 사상 최대 이익을 냈던 국내 정유업계가 유가 하락과 달러화의 강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의 실적 지표인 정제마진이 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며 하반기 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이익을 냈던 정유업계. 하반기 실적에는 먹구름이 꼈습니다. 핵심 수익 지표인 정제마진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인 배럴당 0달러까지 떨어진 겁니다. 정제마진이 0이라는 건 납사,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료비, 수송비 등을 제외했을 때 남는 돈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반기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유가 하락이 꼽힙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올해 초 배럴당 120달러대까지 올랐다가 9월 27일 하반기 최저치인 84.25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달러화 강세도 정유회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원유 매입 비용을 키운 겁니다. 또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석유 제품 수요 감소까지 더해지며 정제마진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계에서는 정제마진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정유업계의 하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매년 11월이면 열리는 국내 최대의 게임 축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G스타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던 G스타가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며 역대 최대 규모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의 서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은 또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대가 크실 것 같아요. 국내 최대의 게임 축제로 알려져 있는 G스타인데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G스타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게임 축제입니다. 오는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데요. G스타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뜻하는 B2C관과 기업과 기업의 거래를 뜻하는 B2B관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B2C관에서는 게임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며 신작 게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B2B관에선 기업 담당자의 미팅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마련하는 데 집중합니다. 기업 비즈니스 상담관과 해외 국가관, 비즈니스 매치 메이킹 등이 운영됩니다. G스타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정상 개최되면서 국내외 게이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G스타에선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신작들이 대거 공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위축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G스타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G스타는 지난해보다 2배 더 큰 규모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 올해 G스타는 B2C관이 1957부스, B2B관이 564부스로 총 2521부스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야외 전시장이나 부대 행사 공간을 반영할 경우 코로나 이전이 2019년의 규모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G스타의 B2C관은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뿐 아니라 제2전시장 3층까지 확대하여 운영되는데요. 모든 참가 접수는 9월 초에 마감됐다고 합니다. G스타 조직위원회는 국내 최대 게임 축제 위상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3년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축소된 규모로 진행된 G스타가 올해 정상 운영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예, 축소됐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복귀해 보면 주요 게임사 가운데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정도만 참여해서 굉장히 게이머들이 아쉬움을 자아냈었는데요. 올해는 많은 게임사들이 좀 참여할까요?
네, 올해는 지스타의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지스타는 위메이드가 메인 스폰서를 맡았는데요. 넥슨을 비롯해 넷마블도 참여를 확정했으며 카카오 게임즈와 네오위즈, 크래프톤 등 굵직한 국내 게임사들이 참여합니다. 특히 이번 지스타에서는 게임사들의 신작이 대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위메이드는 신작 나이트크로우와 레전드 오브 이미리를 지스타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오위즈는 게임스컴 상관왕을 차지한 액션 RPG 피해 거짓을 이번 지스타에서 선보입니다. 지스타 방문객들은 한국어 자막과 업그레이드된 그래픽이 적용된 피해 거짓 데모 버전을 실제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크래프톤은 오는 12월 출시를 앞둔 서바이벌 호러 게임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호러 엔지니어링이라는 독특한 게임 디자인 방식을 개발해 도입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넷마블도 신작 공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B2C 간의 100부스를 열고 슈팅 팀정량 게임인 오버프라임을 출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모바일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등 다양한 신작을 국내 유저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게임 기다리시는 분들은 특히나 굵직한 게임사들의 신작 공개가 굉장히 기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지스타에서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볼거리가 있습니까? 네, 국내 게임업계 개발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컨퍼런스도 지스타의 핵심 행사입니다. 컨퍼런스는 지스타 행사 기간 중인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진행됩니다. 컨퍼런스에는 여러 국내외 스타 개발자들이 참석하는데요.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가 오프닝 기조 연설을 맡습니다. 또 검은방과 회색 도시 등을 개발한 라인게임즈의 진승호 디렉터와 네오위즈에서 피해 거짓을 개발 중인 노창규 아트 디렉터 등도 강연자로 나섭니다. 일본 스타 개발자 등 해외 연사들을 중심으로 한 라인업을 꾸린 것도 특징입니다. 지스타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지스타는 해외 유명 컨퍼런스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화려한 연사 라인업이 특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스타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만큼 더욱 큰 규모로 돌아오는데요. 국내 게임사들의 신작을 만나고 게임업계의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오는 11월 16일에 시작됩니다. 국내 게임 최대 축제 지스타에 대한 이야기들 산업부의 서지은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과제일 텐데요.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제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제로 도시는 무엇인지, 또 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최근 이상기후가 증가하면서 탄소 중립이 국제사회 핵심 가치로 떠올랐습니다. 탄소 제로를 실천하기 위해선 먼저 어떤 곳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68.7%는 건축물에서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주범인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 없이는 기후위기 극복이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로에너지 도시를 만드는 핵심 방안은 건축물 성능을 에너지 효율화시키는 게 제일 먼저다. 그리고 나서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도시 자체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도록 만들어주는 거. 정부도 이를 인식한 듯 새로 짓는 건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를 적용해 친환경 건물을 늘리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해 2020년부터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인증을 의무화했는데 오는 2024년부터는 민간 건축물도 의무화 대상이 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 내에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합산한 총 에너지의 양이 제로가 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에너지 제로 주택인 이곳은 벽 외관에 붙은 태양광 전지판을 이용해 전체 전력의 67% 이상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노원 이지하우스는 작년 한 해 동안 태양광 전지판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가 집 내부에서 소비하는 난방, 냉방, 전력 등 1차 에너지 소비량보다 가구당 3,200kWh 더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반 건물에 비해 초기 비용이 10에서 15% 더 들다 보니 민간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에너지 제로 건축물을 활성화하려면 정책에 더해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정말 해줘야 되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확실한 그 정책과 확신에 찬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유예기간 내에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또 유예기간이 지나고 의무화 시점이 되면 확실하게 페널티를 줘야 되는, 그래서 채찍과 당근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게. 서울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정부 목표인 2024년보다 1년 앞당기고 내년부터 민간 건축물에도 의무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제로에너지 건축물 도입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IR 피칭, 스타트업에게 투자자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해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이색적인 IR 피칭 자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타트업 대표들과 VC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퀸스 스피치 IR 연구소는 지난 4일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쇼미더 스타트업 IR 데모데이를 열었습니다. 서울시가 개최하고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트라이 에브리싱 2022의 공동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IR 데모데이가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의 일회성 만남에 그쳤다면 조금 더 딥하게 투자자들과 스타트업이 각자 원하는 투자 핏을 찾아가는 IR 행사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노플럭스, 칸젠, 만월회, 펫스니스 등 총 5개의 스타트업이 참여했습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부터 고시원 플랫폼, 해조류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모였습니다. 특히 IR 피칭과 토크 콘서트, VC 1대1 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입니다. IR 피칭에서는 각 스타트업마다 사업을 어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타트업별로 주어진 시간 안에 회사의 로드맵, 목표 시장 매출액 등을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벤처 기업들에게 투자 트렌드와 투자 핏을 얘기하는 토크 콘서트도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1대1로 스타트업과 VC가 만나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지 등 선호도를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가한 스타트업은 이번 자리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랑 네트워크를 하고 또 그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한자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말 그대로 스타트업 같은 거는 이런 IR 무대가 많은 경험이죠. 많은 VC분들, AC분들, 심사 관계자들분들을 소통하고 많은 인프라가 넓어진다 보고 있어요. 토크 콘서트라는 색다른 모습의 IR 피칭 자리를 통해 벤처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요즘 아침 출근길이 부쩍 쌀쌀해졌죠. 어느덧 가을이 훌쩍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이달 1일부터 열리고 있는 고향 가을 꽃축제 풍경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오성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모레 금요일까지 많은 곳에 100mm 이상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 영남 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도 아침부터 낮 사이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5에서 20mm, 영남 해안과 남해안은 5mm 안팎에 그치겠는데요.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도 내일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선선한 날씨는 계속되면서 아침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아침과 낮의 일교차도 꽤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 13도, 대전 14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19도, 대전 21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은 종일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15도에서 16도 선에 그치면서 서늘함이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부산과 울진은 내일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부산이 17도, 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 21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시작되면서 휴일인 월요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